경제적 자유, 그리고 조기 은퇴.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는 파이어잖아요. 이걸 위해 가장 필요한 딱 한 가지가 뭘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게 뭐 높은 연봉이나 대박 주식 정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복리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복리라는 개념을 가장 순수하고 또 가장 강력하게 실천해온 한 투자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척 아크레.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한 기법을 넘어서요, 거의 삶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사실 월가에서는 이분을 가장 조용한 거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워런 버핏처럼 막 대중적으로 유명하진 않은데 장기 수익률만큼은 정말 그에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볼 건 단순히 좋은 주식을 사게 산다.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스스로 돈을 불리는 기계, 그러니까 컴파운딩 머신을 찾아내서 수십 년간 함께하는 그의 철학, 그걸 들여다볼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척 아크레 투자 철학의 정수. 그 유명한 세 다리 의자 모델을 완벽하게 한번 분해해보고요. 둘째, 2025년 지금 그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그 철학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여러분의 투자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통찰까지 얻어가는 것.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처가 아크레의 투자 철학은 아주 독특하고 직관적인 상징물로 요약이 돼요. 바로 세 다리 차교의자인데요. 보통 의자는 다리가 4개잖아요. 왜 하필 3개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네 다리 의자는 평평한 곳에선 안정적이지만 바닥이 조금이라도 물퉁불퉁하면 바로 삐걱거리죠. 하지만 다리가 3개인 의자는 어떤 거친 땅 위에서도 항상 안정적으로 설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네. 아크레는 이게 바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의 조건과 같다고 본 겁니다. 시장이라는 울퉁불퉁한 땅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찾는 3가지 기준. 와, 흥미롭네요. 첫 번째 다리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다리는 바로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크레가 거의 집착하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자본 수익률, ROIC입니다. ROIC요? 투자 자본 수익률.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투입한 돈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뽑아내는가, 이걸 보여주는 지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의 이익을 내는 사업보다 단 100원만 투자해서 20원의 이익을 내는 사업이 훨씬 우월하다. 이익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이익의 질을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크레는 장기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은 결국 그 기업의 자본 수익률에 수렴한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죠. 네,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 사업에는 당연히 경쟁자들이 막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높은 수익률은 경쟁자를 부르고 경쟁은 수익률을 깎아먹는 게 시장의 법칙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아내죠? 예를 들어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 지금 뭐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결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마스터카드의 해자는 바로 네트워크 효과예요. 더 많은 가맹점이 마스터카드를 받으니까 소비자들이 마스터카드를 쓰고 더 많은 소비자가 쓰니까 가맹점은 마스터카드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구조. 그렇죠. 신규 핀테크 업체가 이 네트워크로 뚫는단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는 무디스처럼 신용평가 시장을 과점하면서 독점적인 데이터를 가진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강력한 해자는 결국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막강한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다리는 뭔가요? 좋은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겠죠? 두 번째 다리는 탁월한 경영진입니다. 근데 아크레는 이걸 그냥 유능한 경영진이 아니라 킬러 매니지먼트라고 불러요. 킬러 매니지먼트요? 네, 단순히 사업을 잘 운영하는 걸 넘어서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재투자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 즉 자본 배분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나온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스킨 인 더 게임을 넘어서 소울 인 더 게임. 자신의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영혼까지 바친 경영진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좋은 지적입니다. 아크레는 경영진이 단기 실적 발표에 연연하기보다 10년, 20년 뒤 회사의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 실적 좋게 보이려고 꼭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는 경영진. 이건 최악인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회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불필요한 자사주 매입보다는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을 통해 그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리네요. 이게 바로 컴파운딩 머신을 완성하는 열쇠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리, 바로 풍부한 재투자 기회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리 ROIC가 높고 경영진이 뛰어나도 벌어들인 돈을 다시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할 곳이 없다면 그 기업의 성장은 거기서 멈춥니다. 복리의 마법이 멈추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긴 활주로, 이 런웨이가 있는 기업을 찾는 거군요. 보고서에 나온 로퍼 테크놀로지스가 좋은 예시 같아요. 아주 작은 틈새 시장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계속 인수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높은 ROIC를 내는 곳에 끊임없이 재투자하는 모델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 다리. 높은 ROIC를 내는 탁월한 사업, 주주를 위해 자본을 배분하는 탁월한 경영진, 그리고 그 자본을 계속 굴릴 수 있는 풍부한 재투자 기회.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아크레는 그 기업을 컴파운딩 머신이라 부르면서 포트폴리오에 담고 수십 년간 동행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야, 이 세 다리 의자라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 그런 기업을 찾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아크레가 실제로 찾아낸 기업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죠. 근데 이걸 보니 와, 저 좀 충격적이었어요.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요? 보통 분산 투자가 상식인데 이건 거의 몰빵 수준 아닌가요? 엄청난 자신감인데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아크레의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분산 투자를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까지 말하거든요. 와, 세네요. 네,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세 다리 의자 기준을 통과한 극소수의 위대한 기업을 찾았다면 왜 굳이 그보다 못한 여러 기업에 돈을 나눠 담아야 하냐는 거죠. 엄청난 확신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확신의 대상이 된 기업들은 주로 어떤 분야인가요? 포트폴리오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인프라, 다른 말로 톨게이트 비즈니스입니다. 포트폴리오 1, 4, 5, 11인 마스터카드, 비자, 무디스, 파이코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 자본이 흘러가는 고속도로의 길목을 지키면서 통행료, 즉 수수료를 받는 기업들이죠. 아, 그래서 톨게이트군요. 현금이 오가든 신용이 오가든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완벽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라는 겁니다. 물가가 10% 오르면 사람들이 결제하는 금액도 자연스럽게 10% 늘어나고 그러면 이들이 받는 수수료 수입도 10% 늘어납니다. 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특별히 뭔 할 필요가 없는 아주 우아한 사업 모델이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브록필드나 KKR 같은 대체자산 운용사입니다. 이건 좀 생소한데 왜 이 기업들을 컴파운딩 머신으로 본 걸까요? 재투자라는 세 번째 다리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위탁받아서 공항, 항만 같은 인프라,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이런 데 투자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노후 인프라 교체,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즉, 앞으로 수십 년간 수조 달러가 투입되어야 할 활주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KKR 같은 경우엔 창업자들이 여전히 회사를 이끌면서 자기 재산 대부분을 회사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니 아까 말한 소울 인 더 게임이라는 두 번째 다리 조건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감지돼요. 자료를 보면 아크레가 오랜 기간 보유했던 핵심 종목인 통신타워 회사 아메리칸 타워 AMT를 팔고 신용평가 모델 회사인 페어 아이색, 파이코의 비중을 대폭 늘렸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장기 투자자가 핵심 보유 종목을 매도했다는 건 뭔가 근본적인 판단이 바뀌었다는 신호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그의 원칙이 얼마나 냉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메리칸 타워의 경우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채 부담이 커졌습니다. 통신타워 사업은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재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즉 ROIC가 예전 같지 않게 된 거죠. 아, 세 번째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거군요. 네.
반면에 파이코는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사용하는 신용점수 모델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그 경제적 해자가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고 본 겁니다. 즉 하나의 다리가 약해진 기업을 팔고 다른 하나의 다리가 더 튼튼해진 기업을 산 세 다리 A자 원칙에 따른 지극히 논리적인 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칙은 알겠는데 결과만 딱 놓고 보면 2024년, 2025년 성과는 S&P 500 지수에 비해 좀 부진했어요. 시장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거 대가의 마법이 끝난 걸까요? 그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의 원칙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시장 상승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소수의 빅테크, AI 주도주가 이끌었잖아요. 네, 그랬죠. 아크레는 AI가 중요하고 강력한 기술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적인 랠리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그는 우리는 주가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가치를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수익률을 쫓다가 자신의 원칙을 깨트리지 않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여기서 그의 또 다른 진화가 보이는데 2025년에 운용하던 뮤추얼 펀드를 ETF로 전환한 결정입니다. 이게 그냥 운영 형태만 바꾼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건 고객의 세후 수익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간단히 비유를 대어 설명해 드릴게요. 뮤추얼 펀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고 계산은 나중에 똑같이 나눠내는 것과 비슷해요. 아, 내가 샐러드만 먹었어도 다른 사람이 비싼 스테이크를 먹었다면 나중에 그 스테이크 값에 대한 세금 일부를 제가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투자자가 환매를 요구하면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팔아야 하고 거기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남아있는 모든 투자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구조군요. 그렇죠. 반면 ETF는 각자 자기 접시에 음식을 담아와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접시를 비울 때, 즉 내가 주식을 팔 때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저한테 영향을 주지 않죠. 아크레는 이 구조를 통해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 겁니다. 고객의 최종 수익률에 대한 그 집요함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척 아크레의 철학과 실제 투자 사례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인드셋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아주 날카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엑셀 시트 너머에 있는 판단, 저지멘트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아크레의 가장 큰 무기는 재무 분석 능력이 아니라 이 사업이 10년, 20년 뒤에도 지금처럼 강력한 해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정성적인 질문에 답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팔지 않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지루함을 견디는 기술이네요. 보고서에 나온 그 1페니의 수수께끼 비유가 정말 닿았어요. 매일 2배가 되는 1페니가 30일이 지나면 $10,000,000가 넘는 거금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21차쯤 되는 그 지루한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복리의 폭발적인 성과는 마지막 구간에 오는데 그 전까지의 기나긴 지루함을 이겨내는 심리적 강인함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요? 바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크레는 금리가 어떻게 될지, 다음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같은 거시경제 예측에 전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예측도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이죠.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원칙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 정보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차단하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오늘 척 아크레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니 그의 투자 철학은 화려한 기법이 아니었어요. 본질에 집중하고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탁월함을 식별하고 소요한 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정말 단순하네요. 네. 그리고 이 원칙은 단순히 주식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경력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청사진이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바른 사람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를 만들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얻은 성과와 경험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복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닐까요?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관점의 질문이 될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자산들,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나의 직업, 기술, 인간관계까지 다 통틀어서요. 앞으로 10년 뒤 인플레이션을 이기고도 남아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갉아먹힐 것이 뻔한데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정리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